라이브. 2021년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거친 발언을 내뱉더니 이번에는 무력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에 이어 나흘 만에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와 기싸움 시작된 걸까요? 북한의 도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4차 재난지원금 다음 주부터 지급됩니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여행, 공연업계 지원폭 대폭 늘어나고요. 농어민 지원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증의 시간입니다. 정책, 청렴, 부패, 비리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야 후보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는데요. 부동산 이슈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특별기획 박노자의 왜에서 대한민국 현재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에 현수막 붙었는데 보셨죠? 포털에서, 방송에서 이제 선거운동 광고 막 나올 수 있습니다. 부디 눈살 찌푸리지 않는 정책 대결이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눈에 띄는 선거운동 보셨어요? 이거 재밌었다, 이런 운동 재밌었다, 이런 거 보셨으면 알려주십시오. 선거운동 말고 나는 이 운동했다 하면 이 운동 얘기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운동 얘기 다 환영합니다. 숨쉬기 운동요, 이건 땡입니다. 이건 아재 개그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타파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표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았어요.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했다고요? 네, 이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6분 그리고 7시 25분에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50km이고요. 고도는 약 60km로 탐지가 됐고요.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지난해 3월 29일 이 강원도 원산에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1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가 됩니다. 예. 앞서 지난 21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순항 미사일이어서요. 유엔 결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정부 입장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9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 입장문을 통해서 이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도 반응을 냈죠? 네, 아직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국무부도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이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만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홍현익 박사와 함께 자세하게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0명이 나와서요.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만 276명인데요. 지난해 1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14개월 만입니다. 예.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에서 시작돼서 목욕탕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잇는 확진자가 누적 157명에 이르렀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또 나왔다면서요? 네,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어린이집 3곳에서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운동선수들도요. 네, 충북 청주에 연구를 둔 이 남자 핸드볼팀 SK 호크스 팀 선수들 그리고 코치진 10여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주에 증상을 보였는데 이 병원이 감기로 판단을 해서 초기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내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가 발표될 예정인데 아이고, 단계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높일지 내릴지 내일 결정돼서 발표됩니다. 다만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410명에 이르러서 아직 2.5단계 범위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는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 백신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접종한 간호사한테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 간호사분에게 양심 선언을 하라라고 협박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보건소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바꿔치기 해서 맞은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간호사에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해당 간호사분이 좀 욕설을 듣고 협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이 종로보건소는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해당 간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어제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에 종로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고요. 이와 별개로 대구경찰청에서도 온라인상의 백신 바꿔치기 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니, 백신 위험하다고 빨리 대통령이 맞아서 이 불안을 재워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맞았더니 새치기 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바꿔치기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방송하고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듣고 그냥 맹목적으로 협박 전화를 건다니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네, 이 조선일보에서는 이 당국의 불신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참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오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금액이 14조 9천억 원에 이르고요. 네. 이 중에 절반 정도인 7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권칠승 장관에게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벽보가 딱 붙고요. 프랭카드도 딱 붙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런데 고소고발전 뜨겁네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오세훈 후보가 문제의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라고 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고요. 이 내곡지구 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전결권을 행사했다고 증언한 서울시 전 주택국장도 고발했습니다. 네. 이 박영선 후보는 또한 자신이 소유했던 이 도쿄 아파트를 두고 초호화 아파트 그리고 야스쿠니 뷰 등의 주장을 한 이 국민의힘의 성일종, 김은혜, 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재산신고 변경에 대해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 측은 이 내곡동 투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역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고소도 있었죠? 네, 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자녀의 대학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승현 전 홍익대 미대 교수 등에 대해서도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강지처를 벌였다라는 표현을 쓴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대변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발을 하겠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또 비판했어요. 네, 어제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장 후보로 단일화가 안 되니까 대선 행보를 또 한 번 해보겠다는 뉘앙스를 비췄다라면서 그러나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네, 사회자가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내년에 정권 교체를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장애 요인이 될 것 같으면 정권 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라며 그걸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 안철수 대표가 정권 교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냐라고 물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권 교체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허허, 참 단일화를 어렵게 이루고 지금 선거운동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로 안철수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또 김종인 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분노와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른답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백석의 거대 야당이 후보자를 못 낼 지경까지 당을 몰아간 걸 반성해야지 군소야당 출신인 안철수 후보 한 사람 제쳤다고 오만방자한 모습은 큰 정치인답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단일화 흥행을 해준 안철수 대표를 끝까지 비방하면 서울시장 선거에도 좋지 않다라며 마무리 잘하고 아름답게 퇴임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하죠.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옛날에는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비판하다가 언젠가부터는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또 이렇게 칭찬하고요.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홍준표 전 대표가 방송에 한번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나오시기로 했으니 모셔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네.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못하고 있었어요, 검찰이.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삼성에서 요구를 했고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 마약 관련 사건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네, 아주 드물죠.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소집 요청에 응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내일 검찰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대검찰청이 추첨을 통해 소집한 현안 위원들이 수사심의위 안건에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서 수사,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서 검찰에 권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재용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했다라는 공익 제보를 받아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은 전문적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받은 치료라면서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아니, 새벽에 병원에 가서 맞고 네. 또 집에 또 간호사만 불러서 맞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합법적이다, 전문적인 소견에 따라 받은 치료라고 아무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가 끝나고요.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네. 국민들의 공분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관보를 통해서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1,88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4억 1,297만 원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주요 인사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보다 1억 2천만 원 정도 증가해서 20억 7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5억 6천만 원이 줄어서 44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의원들만 보면요, 이 코로나19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재산이 1억 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168명이 이르고요. 1억 이상 불어난 사람 168명이요? 와. 네, 이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9명이나 됩니다. 10억 이상이요? 네, 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데요. 1년 사이에 184억 원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184억이요? 네,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액의 변동이 있어서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 1년 만에 184억이 늘었다고요? 네네. 기다리님께서 국가 사회를 위해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고위공무원 재산 공개 보고 실망이 큽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대법원이 기레기라는 댓글을 단 분한테 모욕죄로 성립이 안 된다는 판결을 했네요.
네, 이 자동차 기업 홍보성 내용이 담긴 인터넷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은 기레기라는 의미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모욕한 것이 맞다라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는데 벌금 30만 원. 네,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게 모욕적 표현임은 분명하나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라고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어떤 기사였어요? 홍보성 기사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단 건가요? 네, 이 대법원은 이 관련해서 기사가 당시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기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듯한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면서 이 댓글이 다른 댓글과 비교했을 때 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무 곳에나 달면 안 됩니다. 비방하면 안 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기사여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하는 듯한 기사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 같습니다. 자,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희님께서 먼지가 많아서 숨쉬기 운동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9510 그럼 숨 참기 운동은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숨쉬기 운동도 다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3321님 저도 오늘 저의 선거운동 시작했습니다. 이번 우리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했거든요. 조합원 몇십 명 안 되는 택시회사지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합니다. 3321님 네. 그래서 노동자의 가치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1521님께서는 보궐시장 선거판은 뜨거울지 모르지만 민심은 차갑습니다. 방송에서는 자극적으로 정치율 올리려고 그런 마음이 이해되지만 정말 지겹습니다. 진짜 음지에 계신 분들을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누더기로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대재해법 기업 처벌법이 빠졌어요. 그래서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누더기 되지 않고 잘 통과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갑작스런 정체를 만났을 때는 비상등으로 반드시 뒷차에 알려주셔야겠는데요. 지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서안산 부근 2, 3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를 통해서 차량들 겨우 이동하면서 정체 꽤 길어졌는데요. 반월터널 부근부터 7km 꽉 막혀 있고요. 이 사고 구간 이전으로는 신갈 분기점 부근과 동수원에서 북수원 사이로 또 사고 지점 지나서는 월곶 분기점과 서창 분기점 일대로 정체 서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도동 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2km 구간 처리 여파받습니다. 이후 안성에서 오산, 동탄 분기점부터 수원까지는 10km 구간, 또 판교 일대와 달래내부터 반포 쪽으로 정체고요. 서울 시내 한강교량인 영동대교 북단 방면 2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이동 어려운 이유 고장난 차 때문인데요. 지금 성수대교 부근 4차로와 노량진 수산시장 조금 못 간 3차로에 각각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청담대교부터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42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누구한테 얼마씩 지급되고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칠승입니다. 장관님, 의원님이셨는데 지난번에 뵐 때는 예. 장관님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달 반, 한 달 20일 정도 됐습니다. 아, 네, 50일 되셨군요. 취임 후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워낙 어려운 시기에 취임을 해서 예. 좀 어깨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현장을 이제 먼저 많이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담회도 하고 또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에 나가서 예. 제가 이제 소상공인 물품들을 좀 팔면서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기도 했고요. 아, 좀 파셨어요? 이제
완판됐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소상공인 힘들다고 합니다. 직접 이렇게 만나보시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제 피해를 이제 좀 가름하는 게 기준이라든 이런 게 굉장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로 할 건지 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건지 또 그런 데이터가 제대로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우선 이제 큰 틀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매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매출로 보면은 작년 1월 중순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요. 그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경기가 코로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이 소상공인 매출 비율을 보면요. 이제 네. 전년 동기로 보면 작년 2월 달에 71%입니다. 그러니까 한 30%가 줄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12월 달 이제 작년 12월 달 한 이제 서너 달 전에는 6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 매출이 이제 감소한 거죠. 예. 그 전해에 비해서.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한 75% 정도 조금 이제 상향되는 좀 나아지다가. 예, 조금 나아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어려움이 그동안의 어려움이 계속 쌓여 있고 또 향후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네네. 뭡니까? 예전에 버팀목 자금은 들어봤는데 자금 네네. 플러스는 뭡니까? 플러스는 기존에 이제 플러스가 없던 그냥 버팀목 자금에 비해서 네. 조금 대상자도 더 넓고 그리고 지원의 규모도 좀 더 두텁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조금 더 많이 해소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추경 예산으로 마련된 걸 가지고 지금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금액 대비로 보면요. 네. 버팀목 자금은 이제 4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 지출되는 금액이요. 일단 맞네요. 4조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 위에도 뭐 고용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이런 데서 또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이제 지원으로 나가는 피해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4조 원대. 이번에는 한 6조 7천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조 7천억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전번보다는 훨씬 더 일단 전체 규모에서 훨씬 더 커졌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사각지대 아니냐 또 예. 이제 형평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고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이제 5인 미만의 사업체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번에는. 네. 근데 이번 이제 플러스에서는 상시 근로자 그 근로자 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업종에 있어서도 매출 한도를 전에는 4억 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10억 원으로 확대를 해서 네. 훨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도록 했고요. 네. 또 이제 개업한 업체도 지난번에는 작년 11월까지 개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업체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 잡았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전에는 이제 집합 금지 사업체에 대해서 3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400만 원 혹은 50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지원 금액도 더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6조 7천억 원 얘기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많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신청을 받는 지급할 테니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안내문을 보내는 날짜를 네. 다음 주 월요일로 지금 DDA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문자가 가면 그 문자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가능한 당일 이제 입금하는 걸로 저희들 목표를 잡고 있고요. 예. 신청하시는 방법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컴퓨터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예. 들어오셔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한테는 일단 문자가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중기부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 손실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 내에서는 관계부처 TF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
법적인 또 정책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법안이 22건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뭐 특별법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입법 형식이 논의 중인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서 예.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네. 국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신속하게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뭐 입법도 내고 법안도 내고 다 좋은데 네. 이 피해 뭐 자금 지원보다도 은행 이자 장기 무이자 좀 대출 좀 해주고 은행 이자 좀 유예해달라 이런 요구도 큽니다. 여기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듣죠, 좀, 실제. 네, 많이 듣습니다. 네. 아주 많이 듣고 정부 내부에서도 전 논란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뭐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하고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을 지금 정부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예. 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무이자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초초금리, 네. 초초저금리, 네. 예, 그냥 초저금리가 아니고 초초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정도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무이자 대출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권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과거에 뭐 제가 그 장관으로 오기 전에 네. 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번 지금의 상황이 이제 길어지면 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상황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전에 검토했던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또 소상공인 가장 또 부담이 되는 게 은행비하고 또 임대료예요. 착한 그렇습니다. 임대인 운동으로만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 많습니다. 임대료 부담,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뭐 저금리 특별 대출 같은 거를 임차료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임차 비율이 한 79%, 거의 네. 한 80%가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자가에서 높죠. 네. 자가에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네. 또 평균 월세가 한 143만 원 정도 된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물론 뭐 집집이 다르고 각양각색이긴 하지만 예. 평균적으로는 그렇고요. 전체 소상공인이 한 600여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맞네요. 굉장히 많은 네. 예,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 특별 대출 이런 걸 하고는 있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은 사실 법제화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 다만 이제 세액을 공제한다든가 또 이제 이런 착한 임대인에게 또 정책 자금을 융자해준다든가 하는 인센티브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4만여 명 정도가 예.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는 이 운동만으로는 그렇죠.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이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네. 쉽지 않다고 보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금리 또는 초저금리 네. 이 이제 월세 부담을 좀 그래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대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 월세 부담 다시 대출 프로그램 초초 저금리 얘기하는데 정부가 이자 일부를 좀 부담해 주거나 이 월세 부담을 조금 안아주거나 금융 비용을 좀 덜어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현재 있긴 있죠. 이제 이 차를 보전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고 네. 그렇게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워낙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예견했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더 늘리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전임 장관이 박영선 장관이었는데요. 네. 직원들이 예. 직원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박영선 장관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고 막 그랬죠,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던데요. 아쉬워하지 않고 아유 박영선 장관이 가니까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기부가 네. 신생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부처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또 네. 위상도 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중기부 직원들은 박영선 장관님이 이렇게 퇴임하시는 거를 매우 아쉬워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들은 거고 조금 틀립니다. 자, 제가 이것도 더 하나 정확할 물어볼게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하나 예. 물어볼게요. K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한국 중소기업의 실적이 맞습니까? 중기부가 잘한 게 맞습니까? 중기부가 잘한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장관님 그 중소기업 벤처부 출입 기자들이요. 되게 까칠하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해 볼 기회가 없어서 네. 제가 기자들의 성향을 네.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만나서 서로 그냥 만나서 얘기하시죠. 예, 자, 알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그리고 골목 상권 활성화 이거 두 개를 잡는 것 자체가 그 균형 잡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자 장관님의 비책은 뭡니까? 전 좀 한번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지금 오늘도 보면 이제 네덜란드나 아이슬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동 조치 제한 조치 이런 것도 고려하고 봉쇄 조치 이런 것도 연장한다고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독일 같은 데는 여행 금지 방안도 검토한다는 말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발표한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6개 항목 중에서 4개가 1등을 하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네, 그리고 또 경제도 가장 선방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방역 때문에 많은 고통이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정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방역을 실패한 국가들을 보면요. 예, 그 피해가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함을 지금 감수하고 있지만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더 큰 피해를 우리 모두의 더 큰 피해를 막는 훌륭한 방어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좀 균형 있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네. 예,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역이 네. 최상의 경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6855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대출 받으러 갔는데요. 7천만 원 대출하는데 보증료가 150만 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좀 너무 네.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증료 관련한 이제 보증을 하려면 보증 회사가 기본적으로 재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보증료 이제 지역 보증인데 거기에 한 이번에 제격이 250억 예. 정도를 더 예산을 넣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초저금리 혹은 무이자 예. 이런 대출 프로그램에서는 보증료에 대한 그런 문제도 역시 똑같이 감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취임 50일 되셨는데 이렇게 돌발 질문에도 대답을 잘하시네요, 장관님. 그러니까 약속 대례를 하셔야지. 안 물어보기로 한 걸 막 물어보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것도 돌발 질문 있습니다. 0545님 목소리가 이재명 지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신가요? 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요즘처럼 다다익선이란 말이 정말 생각날 때가 없습니다. 다다익선이요? 예, 정말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또 지원도 해드리고 싶고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한계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백신 주사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네. 머지않아서 이제 이 터널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기운 내시고 또 정부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네.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계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다. 두 국회를 이끄는 인격 품격의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부산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두 분의 신상 발언으로 정비록 시작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예,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봄 날씨라고 할 정도로 쾌적하면서 따뜻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궐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국민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아까 점심때 보니까 여의도에 벚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또 이렇게 우리 날씨로 국민들의 마음도 네. 이 벚꽃이 활짝 피듯이 네. 이 코로나 시대를 빨리 종식하고 네. 마음의 봄을 맞았으면 하는 심정이고요. 네. 또 이제 코로나 이 시대가 끝나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제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당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품격이 있어요. 우리 방송이 또 이 두 의원들이 인격 품격으로 하면 자, 인격 안민석, 품격 조경태. 오늘 정비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두 분들은 선거의 도사들이신데요. 공식 선거운동 땡 시작하면 어떻게 선거운동을 시작하셨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원래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은 이제 그날 새벽부터 네. 이제 그 출근 인사부터 그렇죠. 시작하죠. 꼭 지하철 앞에 가지고 네. 오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가두 유세, 네. 가두 연설도 하고 또 전통시장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또 인사도 다니고 네.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대중 집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미디어 선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선거운동원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방심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요. 주로 좀 차별에 대한 선거운동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해왔어요.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전거를 타고 저는 다닙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상대 후보가 네. 굉장히 부러워하고 네. 배합하면서도 못 따라. 또 이제 선거는 따라하면 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에 그 아이들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녹색 어머님들과 함께 그 아이들 교통지도를 아침마다 해요. 네. 근데 그것이 지나가는 차들이나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계속 주었다고 보고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 후보들한테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영선이나 김명주 후보조차도 특히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까지가 할 일이 없어요. 네. 출근 인사 마치고.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초등학교 앞에 가서 깃발 들고 아이들 교통안전 지도 하시라. 네. 그런 제가 충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또 저 선거에 또 필살기가 있습니까? 그 지금 공개하면 안 되고요. 네. 어쨌든 그 겸손한 마음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 네. 뭐 좀 약간 지지율이 좀 앞서 있다 해가지고 네. 그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 어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단 조경태 의원님께서 방심하면 안 된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앞서 달리고 있다는 게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오산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네거티브 안 합니다. 비방 안 하고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꾸준히 마라톤을 달릴 때 혼자서 달린다는 그 저의 취재기가 제가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죠? 이 네거티브가 잘 안 먹히죠.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대체적으로 네거티브 하는 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점수를 인색하게 주는 편입니다. 근데 네거티브는 인색하게 주는데 검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검증과 그 네거티브가 참 이 혼돈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항상 이 선거라는 것은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상대는 또 상대대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후보 검증을 하자. 예. 뭐 어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또 네거티브가 되는 거지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흙탕물 선거, 진흙탕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으로 남죠. 안민석 의원님. 저렇게 이야기하는 후보 측은 보면은 항상 약점이 많은 후보예요. 자기 약점을 들춰줄까봐 자기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조경태 의원님이야 그런 결점은 없죠. 네. 그런 캠프에 속해 있다고 보고서요. 네. 선거는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도시나 나라 발전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죠. 예.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 그거 준비된 거 없이 나오는 후보는 후보라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네. 후보자의 자격, 실력과 더불어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네. 도덕성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검증을 하는 자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자질을 검증하는 가운데 그 후보가 부도덕한 측면이 있다든지 또 법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후보자가 정직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 해명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유권자들의 혹독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가 비리에 대해서 의혹들에 대해서 하는 거짓말을 보면은 이것은 유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을 지금 넘어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가면 갈수록 그런 그 두 후보 야당 후보에 대한 그런 정말 까도 계속 양파처럼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유권자들이 보면서 이제 이 선거가 우리가 사실 좀 뒤처진 게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후보들의 진면목이 나타나서 우리들은 치고 올라가고 상대 후보들의 양파 껍질이 까여지면서 지지도가 상대는 내려가는 그래서 막판에 박빙으로 이 선거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뭐 선거의 예측은 저는 뭐 양쪽 다 상당히 좀 박빙으로 갈 수 있고 또 예측 불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겸손하게 또 다만 가시네요. 이제 박영준 후보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박영선 후보하고 김영춘 후보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공세를 가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시민들께서는 지금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이번 선거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사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이게 여론조사에 보면 한 31.4% 정도 나오는데 부산의 민심은 경제에 있다.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하냐 이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지금 여당에서 사실은 이번 선거는 참 희한한 게 원래 네거티브 전략은 힘없는 야당에서 많이 쓰는 전략인데 이번에는 보니까는 힘 있는 여당에서 네거티브를 많이 쓴다. 이것은 결국은 선거에서 이걸 좀
좀 열세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열세여서 민주당이 지금 네거티브를 한다 얘기합니다. 강옥수님께서 내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기억하시죠? 거짓말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후보가 거짓말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내곡동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투기냐 투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도덕한 그 투기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즉 비공개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에 땅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게 이 투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곡동 땅은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오세훈 후보 처가가 상속받은 땅이라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비공개 정보에 의해서 이게 매수된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명확하게 잘 살펴봐 주실 거라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 비해서 박영선 후보께서 이 동경에 있는 일본에 있는 그 집이 일본에 집이 있더라고요. 예. 혹시 주 기자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보도 봤죠. 근데 최근에 그 집을 팔았다 안 팔았다 가지고 또 논란이 많이 있던데. 네. 그럼 집을 매매해서 매매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네. 매매 계약서를 우리가 보통 집 팔고 사고 팔고 할 때 매매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매매 계약서만 보여주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건 해명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왜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누구든지 이제 허물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고 해명을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후보자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 두 분의 해명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말들이 너무나 뻔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청와대까지 보고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서울시장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차익이 36억이었는데 그 땅의 존재를 그걸 뭐 모르는 것으로 해명을 한다든지 그것은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LCT. 고급 빌라를 지어놓고서 등기를 안 했는데 이것을 네. 몰랐다. LCT를 두 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자기는 잘 모르는 일이다. 우연히 뭐 LCT의 조각품이 그게 뭐 한 20억이 넘죠. 18억과 다른 미술품까지 합하면 네. 28억입니다. 본인의 처가 우연히 그렇게 들어갔다.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뭐 우연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까도난 박영준에서 우연히 박영준으로 그렇게 좀 별칭을 붙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명을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텐데 그것을 숨기고 은폐를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그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에 대해 가지고 조경태 의원님처럼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선거를 뭐하러 합니까? 조경태 의원님? 긍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보 쪽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거든요. 뭐냐면은 박영선 후보가 분명히 동경에 있는 일본에 있는 집을 매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서서 매매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뭐 공개하라는데요.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뭐 박영선 후보의 대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답할 입장은 못 되지만은 네. 아마 박영선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일본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해명을 하셨고 네. 그것이 문제는 거짓말 해명이냐 아니냐 그 문제인데 저는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지는 않고
우리는 절대로 박영선 후보든 김영춘 후보든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례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도쿄에 집을 사거나 외국에 집을 사는 게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합니까?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적절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일본에다가 집을 산다는 것 자체는 저는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그 일본 제품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일 감정 네. 이런 부분이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아직도 우리 국민들 정서에는 반일 감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있죠. 근데 일본에 보통 거주는 할 수 있어요. 거주는 할 수 있지만은 일본에 집을 구매를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구매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매매를 했다 하면은 그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은 그 논란은 알겠습니다. 끝날 건데.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전세는 살아도 되는데 구매를 하면 안 되는군요. 이제 지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네.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했었죠. 그러면 이제 거주해서 끝났으면은 설령 100번 양보해서 네. 구매를 했다 손친다라도 네. 이제는 빨리 팔아야 돼요.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를 하는 것이 낫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월세는 되고 전세는 되지만 아니, 구매는 안 됩니다. 동경에 자, 6시에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경욱이 엄마는 12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 경욱이에게 소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경욱이는 방긋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엄마와 천식이 심한 지적장애인 누나는 경욱이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서도 늘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경욱이.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욱이네 가족들이 지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봄꽃 소식 1호는 매화고요. 벚꽃도 봄의 풍광과 어울리는 봄꽃의 백미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 벚꽃이 개화했는데요. 관측일에 가장 빨랐습니다. 평균 기온도 높았고 일조량도 평년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9도로 평년보다 7.3도가 높았습니다. 이제 20도에 육박합니다. 내일도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대구 23도 등 전국적으로 18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관령 0도 등 1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고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 쪽 동쪽 지역으로 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25% 이하고 강원 산지라든가 그 밖에 경상권도 시료 습도가 낮은 편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강원 산지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또 강원 동해안 쪽도 바람이 강하니까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쪽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안개가 상당히 짙겠고 서해상에도 역시 안개가 짙어서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막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6도, 습도는 4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5855님의 선거운동 사행시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됐네요. 거대 양당은 시민은 뒷전이고 서로 때리고 찜뱉고 하네요. 운동화 질끈질끈 메고 동요 메고 시민을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시민의 머슴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후보는 도쿄집 매매 계약서만 공개되면 일단 도쿄집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니까 빨리 그렇습니다.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해명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없습니까 이제?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그 처가의 집이 상속된 땅이라고 하니까 네. 그게 사실이라면은 크게 그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투기와는 좀 거리가 멀다. 네. 이리 보는 거죠. 서울시장 시절에 뭐 용도가 바뀌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2004년도는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구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최초 계획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박형준 후보 LCT 특혜 분양 의혹이나 미술품 납품 의혹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의원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 후보가 직접적으로 저는 해명하는 것이 뭐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또 다른 좀 논란, 네. 또 다른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서 어쨌든 그런 위법성 논란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그 네거티브의 공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LCT 이 문제의 본질은 이제 특혜에 있다고 봅니다. 그 LCT라는 게 100층을 101층입니다. 지으면서 네. 101층입니까? 100층 네. 아니고 그 이제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그 과정에서 숱한 행정적인 특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결정했겠어요? 예. 정치적인 외압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현기환 수석이 뇌물 받았다고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전통적인 권력 유착된 그런 사업의 상징인 LCT 아파트에 박형준 후보가 2채를 분양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거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의 조각품들, 미술품들을 박 후보의 부인이 납품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국민들의 눈에서 봤을 때 박형준 후보도 LCT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구나. 물론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고 박형준 후보는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거짓을 덮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박형준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를 보면서 부산 시민들이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지금 숨기고 있구나. 그러한 의혹들이 자꾸 하나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그분이 국회 사무총장 했을 때에 지금 국회는 굉장히 그 좋은 이탈리 레스토랑이 있어요. 예. 예약하기도 힘들어요. 네. 거기에 운영권자가
박 후보 부인의 지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자기 몰랐다라는 식의 발뺌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이었고 박형준 사무총장이 몰랐겠습니까? 다 사전에 작업이 되어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준 것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좋습니다. 과거에 박형준 후보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워낙 많은 비리들이 보이니까 과거에 이제는 자기가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절에는 그렇게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명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조경태 의원님 해명이 좀 필요한가요? 저는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자꾸 박 후보가 거짓말했다라는 식으로 이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거 계시는데 그건 참으로 위험한 그 발언의 수위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진실 여부는 밝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명은 좀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박 후보가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제가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합니까? 바로 성범죄, 충원에 의한 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원인 지공은 민주당이 했다. 저 말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요.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뭐라고 국민들한테 호언장담을 했던가 하면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당연당규에 못을 박았었습니다. 명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면서까지 이번에 후보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려 8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안 의원님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명색이 공당에서 그것도 제일 여당에서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려 가면서 당헌당규까지 고치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거짓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또 부산 시민과 서울 시민들께 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보다 더 상식적으로 논한다면은 처음에 국민과의 약속을 했던 바대로 이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해방이 되었는데 자꾸 일제시대 때 이야기하시니까 좀 그렇고요. 자, 제가 박형준 후보 측에서 저를 이제 고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박형준 후보가 왜 장관이 되지는 않았을까? MB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MB의 아바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인사금정 통과를 본인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금정 때문에 장관을 못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거 너무 나갔다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 예. 그런데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라디오였기 때문에 안 나올 텐데요. 이게 2010년 겨울 12월 신문 기사인데요. 네. 청문회 통과 어려움. 그런 이제 신문 기사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요? 네, 박형준 후보가 문체부 장관으로 이제 거론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된 항목에서 정밀 검증엔 필요한 부분이 생겨 소명을 요청하면 포기 의사를 밝히는 인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러면은 하마평에 올랐던 문화부 장관이 못 됐을까? 이것이 기사에다 해명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인용을 했을 뿐인데 이걸 갖다가 저를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고발을 하러 나온 후보이신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나온 후보이신지 그걸 제가 분간을 잘 안 됩니다. 문체위원장을 하시고 문체위원을 오래 하셨으니까 안민석 의원님 무슨 정보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은 박형준 후보가 우세하고 공고합니다.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까도남이다, 양파남 얘기는 하는데요.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 공고합니다. 선거는요. 네.
앞으로 남은 13일은 네. 130일입니다. 그래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요. 내일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레가 어떤 사건이 터질지 그것은 지켜봐야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김영춘 후보는 계속 진면목이 드러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대 박형준 후보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면서 차츰 내려가고 있다는 이런 흐름이 중요한 것이죠. 13일이면 130일처럼 깁니까? 선거에서는? 뭐 어찌 보면 130일처럼 길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지금 흐름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네거티브적인 그런 모습들이 결코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좀 식상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 시민들은 그 지역 경제를 누가 더 합리적으로 잘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좀 그 관심이 많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국민의힘당이 다소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이번에만큼은 그 문재인 정권이 독주하는 것만큼은 이건 좀 제동을 걸어야겠다. 지금 180석이나 이상의 180석 가까운 그 의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지금 수령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잘 아시다시피 LH 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좀 실망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3일이 130일처럼 느껴지더라도 저는 그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말씀과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선거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부산도 그렇고 서울 선거도 그렇고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MB가 기한하는 선거입니다. 네. 두 후보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가 MB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MB의 정신이라든지 MB로부터 정치 훈련을 받은 MB의 아바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이 두 후보가 서울 부산 야권 후보가 됨으로써 네. MB가 지금 귀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MB의 귀환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 이거구나라고 했을 때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조경태 후보님께 또 국민의힘 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네. 오세훈, 박형준 이런 후보들처럼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조경태 의원님, 예,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 후보는 아니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짓말이다라고 자꾸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수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후보에 대한 비난 또는 비난을 넘어서 이거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게 모독하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될 것은 해명을 하되 그런데 충분히 해명했던 부분조차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정적 공방에서 진실 여부가 가려지면 되는 것이지 이런 공중파에서 조경태 의원께서는 해명할 일은 해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사과. 여당이니까 야당 의원인 조경태 의원님이 비교적 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좀 수용을 하려는 그런 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닌 건 아닌 것이죠. 조 의원님, 본인 지역구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개발 구역으로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린벨트였습니다. 그 땅에서 36억 원을 돈을 벌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부산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린벨트 해제되는 거를 나는 몰랐다. 이렇게 되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저는 충분하게 시민들께 해명을 하면 된다 보고 있고요. 해야 된다고. 네. 마찬가지로 박영선 후보가 동경에 있는 땅, 집을 자꾸 매매하지 마시고요.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매매했다고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개해라. 정확하게 공개하면은 네,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는 틀리고요. 오세훈은 내곡동 해명하고 박영선은 저 동경 땅 매매 계약서 공개하라. 네. 그게 박영준 후보의 처가 기장에 고급 빌라를 지었어요. 이거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조경태 그 의원님 사모님이 기장에 고급 빌라를 줘뒀어요. 등기를 안 했습니다. 이걸 나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그 청와대 홍보 수석을 했던 김의겸 대변인 했습니다. 대변인 하셨습니까? 네. 대변하신 분이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인만이 알았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판단할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또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32님께서 인사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야당 반대도 밀어붙인 건이 훨씬 더 많아요. 박 후보도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도 현 정권 같은 인사를 하면 박형준 후보도 장관 했을 겁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5855님께서는 처가 땅도 아니고 처의 땅인데 처의 땅이니까 오세훈 후보 땅입니다. 박영선 후보 남편 아파트는 시댁 아파트입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0683님께서 맨날 부정부패 듣고 있으면 의원분들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칭찬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후보님들끼리 저희 안민석 의원, 조경태 의원은 서로 칭찬하고요. 그리고 항상 서로 이렇게 인격, 품격을 갖추고 얘기합니다. 자, 보궐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당대표 선거 치러집니다. 자, 안민석 대표 후보님. 대표 나가십니까?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고요. 왜? 예, 저희 당에는 지금 고민 중이십니까? 지금 세 분의 훌륭한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만 하십니까? 예, 4월 7일 보궐선거까지는 당 대표 선거 관련돼 가지고 일절 좀 언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안민석 후보는 그러면 조경태 의원님의 국민의힘 대표 출마에 이렇게 힘을 보태주실 겁니까?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네.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시고 이왕이면 같이 출연하는 파트너가 네.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김경진하고 전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님 같은 그런 불행한 사단은 저희들이 없도록 서로가 존중하면서 불행하죠. 서로 존중하면서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 만한 사람도 없지요. 뭐 정치 구력이 굉장히 기시고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고요. 네. 어쨌거나 부산서 우여곡절 끝에 내리 오선을 했다는 것은 저희 오산 시민들도 저를 내리 오선 시켜줘서 참 대단한 훌륭한 시민들이지만은 그 조경태 의원님 지역구 구민들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구민들이 또 조경태 칭찬 많이 합니다. 네. 정비록 마무리할까요? 네. 조경태, 안민석, 조경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 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미사일을 동해로 쐈어요. 동해로요.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사일을 왜 북한이 쐈을까요? 궁금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인데 북한의 속내, 미국의 반응, 우리의 입장 두루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오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이 뭐고 순항미사일은 뭡니까? 네, 순항미사일은 고도가 낮게 날아가서 정확하게 조준이 가능한 미사일인데요. 자체 제트 엔진으로 날아가서 정확성을 가지지만 이게 그 낮은 고도로 날아가니까 요격이 쉽고 느리게 날아가니까요.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체에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그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요 며칠 전에 쐈던 순항미사일은 이게 사실 정확성은 더 있지만 북한이 요격할 수도 있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높이 날아가서 로켓 엔진으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니까 요격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협인데 이거는 이제 그 미국과 우리가 며칠 전에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뭐 그 통상적인 그런 훈련에서 발사한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강도로 대응하니까 북한으로서는 확실히 우리의 의지를 시험을 못했거든요. 특히 네. 한국보다도 미국이 과연 이렇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항에도 그냥 묵과할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는 계속해서 한미 연합훈련 비난하더니 그리고 적대 정책 철회하라고 계속 외무성에도 담화를 내놓았는데 이제 발사체 미사일까지 쏘았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1월 초에 북한에서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이 얘기했듯이 미국에게 공을 넘기면서 강대강 선대선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한 것을 하나하나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오기 직전에는 김여정과 최선희가 연달아서 한국에 와서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라. 말폭탄을 던지고. 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미 국무 국방장관이 온 거는 사실은 북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강화시키려고 온 거고요. 예. 근데 서울에 와서도 사실 미 국무 국방장관이 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는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얘기가 별로 없었죠. 한 가지 내놓은 것은 북한의 인권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불량 국가를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서 민주주의를 하라고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걸 북한과 중국을 싸잡아서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김정은이 얘기하기를 트럼프가 약속은 하고 안 지켰던 것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으로부터 시작하면 미국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대화를 한다고 미국이 2월 달에 제안을 했지만 그건 실무 수준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실무회담부터 하자 그러니까 북한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따라서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 의지를 밝히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적대시 정책에서 더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두들겨 패니까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자기 수령이 얘기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도 처음에는 순항미사일 쏴서 안보리 결의는 위반 안 했지만 약간의 도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안보리 결의를 살짝 위반했는데 요번에도 또 그냥 지나가나 보자 그러는데 오늘 밤에 아마 바이든이 취임 후 첫 번째 본격적인 기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 네. 그것을 겨냥해서 오늘 밤에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 미국의 대응, 조 바이든의 대응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네. 조금 수를 먼저 던졌다 이렇게 안보리 결의를 살짝 위반해 본 거죠. 네. 이러면 또 북한에서 또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또 이거 또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저는 또 미사일 쏠 때마다 저 김정은 위원장이 쌍안경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이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네.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김정은이 정면으로 도발하는 거는 이제 차후 수순으로 내버려 둘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밤에 바이든의 기자회견에서 틀림없이 기자들이 이 정도 했으면 기자들이 틀림없이 질문할 거거든요. 네. 그럼 바이든이 뭐라고 대답하나를 보고 예. 다음 주에는 또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가시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의 담당자하고 3자 회담을 해서 미국이 이제 대북 정책 기조를 거의 이제 완성해 가는 단계에서 최후 조율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이든의 오늘 인터뷰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 확정 거기에도 이게 섣불리 우리에게 싱가포르 합의 정도도 안 지키고 대화하려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 이를테면 다음에는 뭐 일본을 넘겨 중거리를 쏘든가 아니면 SLBM을 쏘든가 그 수순이 지금 예정돼 있다라고 보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데요. 네. 바이든은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이 입장에 따라서 향후 대북 정책이 이렇게 어떻게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바이든이 오늘 밤에 질문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다음 주에 있는 그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가 최종적인 조율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아마 구체적인 기조는 안 밝히고 단지 여부는 우리가 관전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으니까 트럼프 당시에는 탄도미사일 쏘더라도 단거리일 경우에는 500km 이하일 경우에는 안보리로 가져가질 않았습니다. 그럼 바이든도 과연 안 가져갈지 안보리에 미국이 이걸 회부할지 안 할지가 오히려 우리가 좀 쉽게 바이든 행정부가 대미 강경 기조로 갈 건지를 보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물론 바이든이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더 정확하겠지만 바이든은 아마 조금 좀 그 윤곽만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청취자의 질문입니다. 7609님께서 북한은 미사일 툭 하면 쏘는데 발사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국제 경제가 엉망인데 경제가 엉망인 북한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경제가 지금 어렵지만은 사실 지금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죠.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김정은 초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꽤 했고 또 중국이 암암리에 또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나름대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농업하고 경공업 또 뭐 소비재 물품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아주 어렵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재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재로 핵 문제에서 양보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제재는 10년 이상 더 버틸 것 같고요. 더군다나 강력한 동맹국이 중국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전체 인구가 2,400만, 500만인데요. 그 상하이 인구 정도밖에 안 돼요. 상하이시 먹여 살리는 것 정도면 북한을 다 먹여 살리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동구가 무너질 때는 소련이 해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구가 속수무책이었지만 지금 북한은 음으로 양으로 중국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또 며칠 전에 또 구두 친서도 보내고 그걸 공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로 북중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약 바이든 정부가 한다면 또는 뭐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북한을 압박하려 한다면 북핵 문제는 사실 해결되기는 거의 어려워진다. 제가 볼 땐 북핵 문제에 집중해도 어려운데 인권 문제나 제재 압박을 더 강화하는 수순으로 간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4년도 별로 북핵은 계속 지금도 계속 고도화되는데 지금 미국이 확실하게 그 전향적인 입장으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승부수를 던져서 협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고로 가게 될까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네. 박사님 미사일 도발 어느 정도 예측하셨죠? 그럼요. 2009년에도 바이든이 부통령이고 오바마가 대통령인데 당시에도 과감하고 직접적인 의결을 한다라고 그 전에 2008년 11월 16일 날 발표를 해놓고 3월 말까지 취임이 1월 20일인데요. 2월 3월 거치고 3월 말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안 보이니까 4월 5일 날 오바마가 체코에 가서 핵 없는 세상 연설을 하기 몇 시간 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런 북한이기 때문에 저는 4월 초까지 이렇게 미국이 마냥 시간을 늘리면 네. 북한은 도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던 차에 결국은 이런 일이 이제 그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윤곽이 곧 드러나는데 이 미사일 도발이 이번 미사일 도발이 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미국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요. 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라면 일본의 안보실장은 가서 또 북핵 문제보다 자기네 뭐 납치자 문제가 중요하다. 또 단거리 미사일도 해결해야 된다. 화학무기도 폐기시켜야 된다.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자회담 한다는 거는 굉장히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야말로 북핵 문제에 딱 집중해서 요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겠다라고 일단 밝히고요. 그거 밝히면은 그 트럼프 정책은 전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잘한 거는 하겠다고 해서 국민 통합도 이루고 예. 또 그럼으로써 김정은을 대화로 끌어들이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를 가면 체제 보장해주고 또 경제 지원도 좀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미가 공조를 이뤄서 조금이라도 핵 문제 진전으로 가지. 그냥 뭐 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청와대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7개월 만인데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요, 박사님?
예, 사실 며칠 전에 뭐 순항 미사일 발사했는데 우리 정부가 알고도 발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가 뭐 안보를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요. 네. 그거는 사실 한반도의 지금 평화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우리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예. 미국도 다 알고 있는데도 발표를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처음부터 판을 캐는 거는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겠다라고 일단은 선언하고 그게 뭐 돈 듭니까? 선언해놓고 북한을 일단은 대화 테이블을 끌어들이고 네. 핵을 동결부터 시키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의 합의가 안 된 사항 네. 그 사항을 미국이 하겠다라고 시작하면 바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핵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데 네. 과연 바이든이 트럼프가 했던 일이라고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한번 미국이 진지하게 핵 문제 해결로 나서야 되는데 미국은 핵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중국 견제하고 동맹 강화하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 따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한다면 핵 문제 해결은 그냥 사실상 미국이 그 진정성이 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이 상태로 간다는 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의를 지키면서 핵도 안 가지고 단거리 지금 미사일 발사해서 북한이 단거리 전술핵까지 지금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냥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정말로 안보 딜레마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결단을 가지고 미국한테 정말 확실한 협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름의 전략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강단을 가지고 미국한테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교통량 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 가양대교를 조금 지난 2, 3차로에서는 승용차 4중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뒤로 행주대교부터 내내 이동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반포대교부터 올림픽대교 구간 강남권 이동도 더딥니다. 반대 공항 쪽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이동하시는데 1시간 정도 필요하고 영동대교 북단 방면 2차로에서도 1시간 넘게 사고 처리 중이니까요.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화성 휴게소 부근으로 사고 여파 남아 서평택 분기점부터 11km 정체 길어졌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서인천 부근 4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남북권에선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 87.3km 지점에서 4중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현재 갓길 차단하고 처리하면서 뒤로 동대구 분기점부터 6km 구간 정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검찰 얘기에 LH 투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 거침없이 발언을 해주는 박노자 교수의 적나라한 비판 겸허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박노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한국에 계시네요. 네, 제가 이번에 교장각 서울대학교 교장각 초빙연구원으로 몇 개월 여기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한국에 오셔서 다행입니다. 노르웨이보다 한국이 좀 더 안전하죠? 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노르웨이는 선진국인데 코로나 상황이 안 좋습니까? 한국도 선진국이고요. 예. 코로나 상황은 아 그렇습니까? 네, 노르웨이는 한국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나쁩니다. 확진자 발생 비율로 보면.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교수님이 한국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지금 노르웨이에 몇 년 계셨죠? 21년 있어 왔습니다. 노르웨이에요? 네. 지금 한국에 계시다가 노르웨이 간 지는 얼마 됐습니까? 21년이나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 왔을 때 한국 많이 달라졌다. 참 많이 변했다. 어떤 점이 변했습니까? 집단을 본위로 했던 사회를 제가 이제 떠났지만은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코드는 혼입니다. 혼밥.
혼술, 혼자, 혼잠, 혼용, 예. 여러 가지 홍행. 예. 네.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가 자가격리중일 때 우리 프로그램에 와서 검찰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해 주셨는데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검찰개혁이냐, 이만하자, 이런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공은 공이어야 합니다. 사와 공이 분리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LH 사태에서도 확인한 바 그렇죠. 있습니다. 네. 공군 부문은 확실히 건축해야 하는데 네. 경찰이 마치 정당화되어서 네. 하나의 전단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거는 검찰에 대한 신뢰, 나아가서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네. 그 공정한 정치 룰을 이제는 말하자면은 밀어내고 떨어뜨리는 네. 일입니다. 검찰이. 자, 부동산 문제가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한국을 들여다보면요. LH 사태. 공무원들이 그 공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사태, LH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LH를 사실 만든 게 이명박 때 이제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합쳐갖고 네. 그때 LH를 만들었는데 네. 엄청 큰 공공기관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한데 이명박 때는 그거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네. 투명도, 선면도, 네. 그리고는 이제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장치는 없었죠. 부족했죠. 부족했고,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에 LH를 만들었을 때부터 그런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네. 아예 이런 좀 부패 사건은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던 거고요. 2009년도에 그게 만들어졌을 때부터요. 그리고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LH를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네. 상당히 큽니다. 한국 사람들이 집, 땅,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죠. 애착이도 있고 대체로 우리 가계 자산, 한국인의 가계 총자산 보면 70%는 부동산입니다. 네. 40%는 본인이 사는 집이고요. 한 30%는 이제 임대용이라든가 네. 등의 목적입니다.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교수님? 제가 한국 사회에서 강의하니까 이제 네. 한국인들이 왜 부동산은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게 됐는지, 네. 왜 거기에다가 엄청난 투자하는지 학생들한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대체로는 80년대 중반부터는 네. 생산 제조업에 투자했을 때 이윤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비생산 부문,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투자가 확 오른 겁니다. 예. 엄청난 돈이 거기로 이제 옮겨지게 된 거죠. 땅이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벌고 노동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거 좀 걱정인데,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까? 보셨겠지만은 2008년도에 미국, 스페인 여러 나라에서는 부동산 고법이 꺼졌고 부동산 버블이 터진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일본 1990년대 초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그 전초를 밟을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가격 곡제안하면 정말 나라 망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한국 상황이 여러모로 조금 비정상적입니다.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고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임대사업자한테 매기는 세금도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세금 폭탄, 종부세, 보유세, 세금 폭탄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다주택자들이 내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언론들이니까 그렇게 나오겠지만은 이건 사실이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 총 가격에 비해서 보유세의 비율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0.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0.16%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OECD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캐나다 같은 나라보다 한 5배 낮은 수준입니다. 대체로 한국의 보유세는 굉장히 가벼운
정도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제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가벼운 겁니다. 세금 폭탄은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 폭탄이라기보다는 OECD 평균으로 올리려고 약간 노력하다만 거죠. 네. 실제 평균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수염이 이렇게 많이 길러셔가지고 수염이 막 마스크를 마구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걸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 마스크 쓰는 법은 약간 부족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좀 이따가. 괜찮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잘 안 쓰니까. 노르웨이에서는 잘 안 씁니까? 안 씁니다. 그래. 그러니까 네. 아마도 한국만큼 거기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시대 거리두기 둬, 손 잘 씻어, 마스크 써, 그럼 다 쓰잖아요. 그게 획일주의적이랄까 군사적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 같은 초밀도 인구 밀도가 엄청난 사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 다 망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방향은 맞는데 너무 덜 나간 것이죠. 훨씬 더 나갔어야 됐습니다. 아니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부족하고 덜 나간 겁니까? 네, 그렇게 더 가야 되는데 훨씬 더 가야 합니다. 어떻게 더 가야 됩니까? 일단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합니다. 일단 공공임대주택 많이 짓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OECD 평균인 8%로 이렇게 올린 것이 정책 목표였는데. 네. 대체 유럽의 복지 국가들 보면은 그것보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덴마크는 20%, 네덜란드는 35% 그 정도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겨우 8%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여야 될 것이고요. 네. 만약에 신도시 공급할 적에 판매용 주택이 지금 70%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용 주택의 비율이 판매용 주택 비율보다 조금 더 높아요. 바꿔서 오히려. 역전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율을 좀 더 높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과세율 높여야 되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커요. 집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약간 반감이 큽니다. 공공임대주택 하면 임대주택 너나 살아라 이런 조롱도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초장기 임대, 영구 임대라면은 사실은 준소유나 마찬가지고요. 예. 그거 어떻게 보면은 소유자가 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유일한 대안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1인, 2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그런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 좀 늘어났으면 좋지 않을까. 노르웨이는 부동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기도 합니까? 복부인도 있고. 투기는 하죠. 일부는 하죠. 당연히. 노르웨이도요? 노르웨이도 부동산 투기하는구만요. 합니다. 네. 네. 교수님도 집 사셨어요? 저는 지금 저는 주택 윤자를 받고 샀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윤자를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기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투기하죠. 노르웨이에서는. 근데 투기라기보다는 투자용으로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를 일종의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국과 달리 세금을 좀 많이 냅니다. 세금이 많구나. 아주 많이 냅니다. 그래요? 만약에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한 아파트를 임대할 때에는 약 그 임대소득의 20-30%를 1년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풀려면 방향은 맞으니까 더 세게 추진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좀 머뭇거림이 많고요. 좀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조중동의 눈치. 조중동의 눈치요? 예, 좀 지나치게 본 것 같습니다. 조중동이 너무 좀 비판을 하고 좀 막으려고 하는 건 같습니까? 부동산 정책의 그거 방향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은 어쨌든 부동산 소유주들이 절반 넘으니까 그들 모두에게는 이 극우 보수들의 비판이 또 나름대로 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정권에서는 그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좀 두려워하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도 한국의 고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고 견디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출산 정말 큰 문제고요. 자살률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한국 사회 문제점 지적할 때 저출산 문제 지적하셨는데요. 대체로는 인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을 불확실성이라고 봅니다. 불확실성. 불안하면 아이를 못 낳아요. 불안하면요. 예. 그러니까 심적 불안의 문제인데 네. 대체로는 불안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네. 1차적으로는 고용 불안입니다. 고용 불안이 그게 크죠.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 네. 불안 고용이 가장 많은 나라, 그 부분은 출산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린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르웨이나 스웨덴, 스칸디나비아에도 출산율이 낮다고 했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낮죠, 우리가. 거기 일단 불안 고용의 비율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9%도 안 됩니다. 9%도 안 돼요? 네. 그래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네. 아, 비정규직 양산 안 하면 되죠.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지 못할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미래가 정확히 보이지 않으면 아이라는 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위험 투자입니다. 예. 그거 절대 그런 모험을 못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면요. 한국 경제 GDP가 세계 10위권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불대인데, 자,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명목 GNP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불안 지수의 문제입니다. 불안 지수. 불안 지수가 어느 정도 수비를 초과하면은 네. 불안해서 나 아예 애를 낳아갖고 어떻게 키울 거냐. 네. 내가 1년 후에 잘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럼 어떻게 키울 거냐. 그리고 도저히 비용이 얼마인데 학교부터 뭐 집부터 시작해서 그 생각을 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그 출산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펴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2020년에만 쓰는 돈이 40조 원이 넘습니다. 합니다. 해결책이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절대. 그거는 역대 정권들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지역적으로는 그거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저출산 극복 정책, 문재인 정부의 극복 정책 방향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이런 목표를 내놨는데 이 목표는 좋았습니다. 단 그 정책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게 문제죠. 저출산하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그 계속 얘기가 예전에는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을 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비교적 불안 심리가 적은 사회라는 것이죠. 불안 심리가 적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안 고용 비율이 낮은 것이고요. 혹시 실업자가 돼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 재취업을 국가가 알선하거나 어쨌든 재취업이 될 때까지는 국가가 나를 먹여준다. 그러니까 모든 거 보전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실업수당이 최장 10개월 동안 지급되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도 실업수당도 좀 주기 시작했고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주기 시작했고 우리도 복지 정책을 지금 펴기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부족합니까? 아주 부족합니다. 아주 부족하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보편복지 쪽으로 훨씬 더 과감하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침 나무님께서 불안 비율 높다.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송대현님께서는 노르웨이 고등어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얘기합니다. 고등어 맛있습니까? 아주 맛있고요. 저도 맨날 먹는데. 노르웨이 또 뭐가 맛있습니까? 연어 맛있고. 대구. 그리고 노르웨이에 계실 때 한국의 어떤 음식, 한국의 어떤 게 그리웠습니까? 순대가 그립죠. 그게 색이 오직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순대요. 네. 지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적폐 정권으로부터 벗어난 지 지금 4년도 안 됐는데
그 뭐라 그래야 할까 극우파 세력들이 다시 뜨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서 뜬다기보다는 이번 정권의 정책이 너무나 결단력이 없고 너무나 머뭇거림이 많고 네. 너무나 목표 달성이 거의 안 되는 상태라 그러니까 네. 결국엔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쪽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이 정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네. 정권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예. 반대쪽으로 이제 표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그 정부와 여당, 이 문재인 정부는 뭐가 부족합니까? 민생이나 노동 문제에 대한 실천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실천력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네. 거기에 잠깐 건드렸다가 만 것이죠. 네. 제대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방향은 잡고 방향을 그 개혁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너무 거세서 지금 실천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 저항을 극복할 방안 사실은 고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네. 얼마든지 극복했을 수도 있었겠는데 네.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주춤해진 것이죠. 네. 서울이란 도시가 세계에서도 작지 않고 세계를 어떻게 보면 이끄는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이 가져야 될 덕목은 뭡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와 공이 분리돼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공직자는 그야말로 사리사욕 치우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어도 관리자가 자본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관리자는 모두들의 이해관계 표방하는 거지 특정 자본의 이해관계 표방하면 다들 망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정치인들한테 좀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문제였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 먹기는 격이었습니다. 0337님께서 국가 경제는 좋지만 국민의 경제, 개인 경제, 가정 경제는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 부자 나라 일본, 가난한 일본 국민이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딱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없애고 청년과 결혼한 가정에 제발 특별주택 지원 정책 해야 됩니다.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분들이 수준 이 정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네. 비정규직 없애야 합니다. 교수님,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노르웨이 학생들은 어떤 걸 배우고 싶어 합니까? 제 수업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수업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한국 대중문화사고요. 네. 예. 하나는 북한학입니다. 북한학. 북한에 대한 관심은 국내보다 국외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북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통일 시대로 나가지 않으면 한국은 계속해서 한쪽 발목을 묶고 뭐든지 경제든 외교든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북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또 미사일 쏘고 머리가 아픕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왔는데도 이게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북한도 상당히 건설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네. 우리가 유엔 제지가 막지 않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앞으로 나갔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인도적인 교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네. 유엔 제지가 막지 않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사실 예를 들어서 사람 교환이라든가 누군가가 북한에 간다든가 저쪽 사람들이 여기 온다든가 아니면 소신왕래 네. 편지 주고받는 거 유엔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왔다 갔다 해야 이렇게 또 소통되고 문이 열릴 텐데요. 같이 학회라도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교통 좀 더 많이 하고 예. 이건 충분히 가능했는데 예. 정부는 미국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죠. 문제입니다. 네. 국가보훈법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좀 몇 발짝 갔어야 되는데요. 이건 뭐라 그러니까 박물관 정신물이지. 이건 법이면 안 되죠. 청취자분들께서 교수님 고정 출연 계속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침나무께서도 교수님 고정 출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 한국에 계실 동안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존경하고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박노자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의 아하 누가 그렇게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보여주면 좋겠네. 아하 누가 은하수도 보여주면 좋겠네. 구름 속에 가리운 듯 애당초 없는 듯